슬픈 역사의 길을 연 고려의 강화천도와 몽골 항전. 절친 이규보와 유승단을 갈라놓은 천도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이는 고종식 9년인 1232년 6월 마침내 200년 도읍지 개경을 벌이고 강화도로 천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화도는 개경에 가까운 거리지만 바다로 둘러싸여 몽골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지리적인 이점에 바닷길을 통해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지방의 조세와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까지 갖췄습니다. 몽골군의 세찬 공격을 완전하게 막을 수 없지만 그런대로 버티면서 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전쟁은 군사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고 권력자 최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를 거점으로 몽골군의 공세를 버티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이 우선 필요했는데 그 사이 외교력을 발휘해 아직 몽골에 항복하지 않은 송, 금, 일본 등 주변국과의 반몽골 전선을 형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몽골군이 처음 침입한 것은 천도 한 해 전인 1231년 8월인데 압록강을 건넌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해 석 달 만인 11월의 수도 개경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고려 정부의 항복을 요청한 몽골군은 1232년 1월 압록강에서 개경에 이르는 40여 성의 72명의 몽골인 감독관 다루가치를 설치하며 거란, 여진 등 이민족으로 구성된 탐마치군을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철군을 합니다. 철군 이후가 더 고통스러웠는데 직후 몽골은 고려 정부의 말 1만에서 2만 마리에 해당하는 금, 은, 동 등의 물품, 100만 대군의 군복, 대마 1만 마리, 소마 1만 마리, 고위 관료의 아들과 딸 각 1000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 재정은 거덜날 것이 뻔했지만 요구를 거부할 정도로 군사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거센 물자 요구와 군사 공세를 회피하는데 수도 천도야말로 가장 적절한 카드였는데 몽골군을 압도할 수 없는 취약한 군사력은 천도 외에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를 그만큼 줄여버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천도에 반대한 민심. 몽골군이 1232년 1월 11일 철군하자 2월 20일 고려 정부는 수도 천도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이해 6월 최고 권력자 최이는 고위 관료들의 회의체인 제초회의에서 천도 논의를 공론화했습니다. 천도를 추임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지만 반대론이 예상 외로 거셌는데 반대론의 선봉자는 유승단이었습니다. 고려사 권백의 열전 권제 15제 신 유승단. 그러나 최이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내는 자가 없자 유승단이 홀로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의리이니 사대하길 예로서 하고 교빙하길 믿음으로써 한다면 저들 또한 무슨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성곽과 종묘사직을 버려두고 바다의 섬에 숨어 구차하게 세월을 연장하면서 변방의 백성과 장정을 칼과 화살에 죽게 만들고 노인과 아이들을 노예와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장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최이가 따르지 않았다. 당시의 민심도 천도에 대해 냉담했는데 당시 역사가는 그때의 민심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전력 권 16 고종 19년 6월조 최후가 자기 집의 제추들을 모아 도읍을 옮기는 일을 의논하였다. 그때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여 경도의 호수가 10만에 이르고 호화로운 저택이 즐비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최후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말을 꺼내는 자가 없었다. 강압적인 최씨 정권에 맞설 수 없어 반대로는 다만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유승단은 당당하게 반대론을 제기한 반면 이규보는 최씨 정권의 천도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도읍을 옮기는 일은 하늘로 오르기만큼 어려운 일, 마치 공을 굴리듯 하루아침에 옮겨왔네. 천도 계획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우리 사마는 이미 오랑캐의 땅이 되었을 것일세. 새로 만든 듯이 크고 단단한 성과 그 주위를 둘러싼 물결, 그 공력을 비교하자면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천만의 오랑캐 기마병이 새처럼 날아온다 해도 눈앞에 푸른 물결을 건널 수 없으리. 동국이 상곡집 권 18. 이규보는 바다에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강화도로 천도하지 않았다면 사마는 벌써 오랑캐의 땅이 되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절친한 우정을 갈라놓은 천도 논의. 이규보와 유승단은 이처럼 다른 입장이었지만
둘은 1190년 함께 과거에 합격한 동기생이자 당시 고려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명한 고려가요 한림별곡의 무신정권 당시 최고의 문장가를 품평한 기사가 있는데 고문은 유승단, 빨리 글을 짓는 주필은 이규보가 각각 최고라 했습니다. 이규보는 자신이 지은 시뭉치를 유승단에 보내 윤문을 부탁할 정도로 둘 사이는 절친한 문우이기도 했는데 그럼 왜 두 사람은 천도 문제를 두고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관료로서 대조적인 길을 걸어왔는데 유승단은 과거에 합격한 후 강종과 고종이 태자일 때 그들을 가르치는 직책에 임명되고 국왕으로 모두 즉위하면서 순탄하게 관료 생활을 합니다. 승진도 빨라 천도 2년 전인 1230년 재상이 되는데 비록 무신의 시대이지만 국왕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은 결코 적지 않아 그가 현실의 권력인 무신보다 왕권을 옹호하는 정치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천도를 결정한 최희가 즉시 강화도로 갔으나 고종은 한 달이 지나서야 강화도로 갈 정도로 천도에 반대했는데 그를 보좌한 문신 관료 집단도 고종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승단이 천도에 반대한 것은 고종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데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도는 강행되었고 그의 8월 그는 사망하는 바 천도가 단행된 직후 사망한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반면 이규보의 관료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 과거에 합격했으나 18년 만인 1208년에야 정식 관원이 되는데 그의 나이 41세 때였습니다. 최씨 정권에서는 과거 합격이 관료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고 천거제가 관료가 되는 첩병이었는데 이규보도 최희의 천거가 없었다면 관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천거제는 최씨 정권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자를 가려내는 통로였는데 그의 후견인 최희는 그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해 여러 차례 최고 권력자이자 아버지인 최충원에게 그를 추천한 결과 겨우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천도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1232년 9월 후견인 최희가 권력을 장악하자 이규보는 고속으로 승진해 1233년 재상이 됩니다. 천도에 찬성한 점도 고속 승진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며 이후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서 몽골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그가 작성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후국 고려는 천자국 몽골에 사대를 하기 위해 사직을 보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천도는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무신 정권의 입장을 대변한 글이지만 그의 입장도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규보와 유승단은 강화천도의 다른 입장이지만 그들이 제기한 찬반 양론은 당시 두 개의 권력축인 무신 권력자와 그를 보좌한 무신 집단, 국왕과 그를 보좌한 문신 관료 집단의 입장을 각각 대변합니다. 무신 집단은 천도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장기전으로 몽골 침입에 저항하려 했지만 국왕과 관료 집단은 몽골의 저항은 불가능해 사대 관계를 맺어 왕조를 보존하면서 무신 정권의 붕괴와 왕권 회복을 노렸습니다. 무신의 의도대로 천도는 성사되어 반대로는 힘을 상실하지만 약 30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은 몽골의 말발고 말에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무신 정권에 대해 악화된 민심은 몽골에 대한 저항의 동력을 상실할 정도였으며 그 틈새로 국왕과 관료 집단의 강화론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도를 강행한 무신 권력자들은 몽골과의 항전을 끝까지 주장했는데 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한 세대가 지난 뒤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돼 전쟁 말기에 항전론과 강화론으로 재점화됩니다. 오늘날 항전론과 강화론으로 갈라진 정치 사상 중 어느 것이 더 옳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신 정권의 항전론이나 강화론은 모두 세계 최강 군사력 앞에서 굴하지 않은 고려인들의 자존심을 지탱해준 자산입니다. 구국의 용단인가 정권 유지의 몸부림인가? 고종 18년인 1231년 음력 8월에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략했고 고려의 재상은 9월에 무인 정권의 집권자 최후의 집에서 의논해 3군을 출동시켰습니다. 3군은 중군, 우군, 후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0월에 고려의 3군이 북상해 청천강 하안의 안주에 주둔했고 몽골군이 도전해도 성 밖으로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군 지휘자 대집성이 나가서 싸우기를 강력히 요구해 3군이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쳤지만 중군과 우군 지휘자는 나가지 않고 성에 올라 관망하다 대집성 역시 성으로 도로 들어왔습니다. 고려의 3군은 고위급 지휘자도 없이 성 밖에 진을 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몽골군이 고려군을 추격해 무찌르자 고려군의 절반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대집성이 3군을 안북성 밖으로 나가게 해 싸우도록 만든 행위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김화병이 세계 최강인 몽골군의 주력과 성밖에 벌판에서 전면전을 벌인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암북성을 지키면서 몽골군의 배후를 치거나 몰래 기습하는 전법을 구사했어야 했는데 대집성은 과부가 된 미모의 딸을 최후에게 보내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몽골군이 물밀듯이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향해 11월에 몽골군이 개경의 길목인 평주성을 도륙하더니 개경성의 서문인 선의문 밖에 주둔하면서 약탈을 자행하자 개경이 흉흉했습니다. 최후와 사위 김약선이 사병으로 자신을 지킨 반면 개경성을 지킨 사람은 대부분 노약 남녀였는데 12월에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하자 최후가 몽골군의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몽골 사절단이 개경성으로 들어와 고려 임금 고종을 만나 화친이 성립되었는데 고려가 항복을 한 모양새로 고려의 재상이 고종 19년인 1232년 2월 20일에 모여 도읍 옮기기를 의논했습니다. 5월 21일에 재상이 몽골 방어를 의논했고 23일에도 재상과 사품 이상이 몽골 방어 책략을 의논했는데 대부분이 개경성을 지켜 적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재상 정무와 대집성이 도읍을 옮겨 난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종 19년 6월에 최후가 재상을 집에 모아 천도를 의논했는데 당시 고려는 오랫동안 태평을 누려 개경은 집이 10만에 이르고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집이 서로 바라볼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가 이 편안한 곳에 살고 싶어 천도를 어렵게 여겼지만 최후를 두려워해 감히 말을 꺼내는 자가 없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재상 유승단이 나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유승단이 이처럼 과감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종의 사부이기 때문이었는데 천도 예정지로 섬이 언급된 것을 보면 강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려 정부가 백성을 버리고 섬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유승단의 발언은 가슴을 울리지만 예의와 믿음으로 몽골을 사대하면 몽골이 고려를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해결책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유승단의 발언으로 회의장이 술렁이는 사이에 야별초제후 김세충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최후에게 따졌는데 야별초는 최후가 치안을 위해 만든 부대로 훗날 삼별초의 모태입니다. 그 중간급 지휘자가 용감하게 최후를 윽박지른 것이었지만 최후가 개경성을 지키는 책략을 묻자 김세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집성이 최후에게 김세충이 감히 큰 의논을 저지하니 베어서 내외에 봉보기로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고 무반을 대표하는 상장군도 대집성의 뜻에 맞춰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자 이에 최후가 김세충을 끌어내 배계했습니다. 김세충의 발언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경성 방어책을 대답하지 못한 데서 드러나듯 구체적이지 못했는데 개경성의 무기와 식량은 풍족했을지라도 개경성이 견고했는지는 따져볼 문제였습니다. 개경회성은 현종 때 거란의 침략으로 개경이 불탄 다음에 축조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때때로 수리하기는 했지만 훼손이 진행되어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인종조의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송해 서궁은 여행기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왕성이 지형을 따라 모래와 자갈을 섞어 축조되었는데 해자와 위에 낮게 쌓은 담인 여장이었고 견고하지 않아 지키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보와 개경나성은 그리 견고하지 않았으며 개경나성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곽이라 수리하기도 벅찼고 병력이 많지 않으면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최후는 김세충을 죽이면서 강화로의 천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최후가 그날의 고종에게 아뢰어 속히 강화로 행차하기를 요청했지만 임금은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종이 임금으로서 백성을 육지에 버려두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작용했겠지만 왕권을 무력화시켜 권력을 행사해온 무인 정권을 몽골군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너뜨리고 싶은 속내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최후는 천도를 강행하고 수레 100개 정도를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강화로 운반하니 개경이 흉흉했는데 최후는 담당 관청에 명령해 개경성 안에 방을 게시해 기한 내에 강화로 출발하지 못한 자는 군법으로 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원을 여러 도에 파견해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이사시키도록 했으며 6월 16일에 임금에게 강화로 천도하도록 위협했고 다음 날에 2,000명의 군인을 동원해 강화의 궁궐을 조영하도록 했습니다. 7월 6일에 임금도 어쩔 수 없이 개경을 출발해 승천부에 머물렀다 다음 날인 7일에 바다를 건너 강화 객관에 들어갔는데 고려 임금과 정부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에 강화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비가 열흘 넘게 내렸기 때문에 개경에서 강화로 가는 동안 사람과 말이 진창에 빠져 넘어지곤 했고 높은 벼슬아치와 양가지 부녀 중에도 맨발에 짐을 이고 맨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화천도가 마무리됨으로써 약 38년 동안의 강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몽골군은 이를 빌미로 고려에 대한 제2차 침략을 단행한 바 이것은 몽골과의 전쟁 재개를 의미했습니다. 강화로 천도한 이후 최후는 강화도의 동쪽과 동북쪽 해안을 따라 외성을 쌓았고 아들 최양은 도성인 중성을 쌓아 방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당시 강화도 일대는 조수간만에 차가 심하고 물살이 거세고 갯벌이 발달해 개를 댈 만한 곳이 몇 대 되지 않아 몽골군은 김포반도에 와서 강화도를 향해 소리만 지를 뿐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고려군의 화살을 뚫고 강화도 연안에 진입한다고 했고 외성과 중성을 넘어야 하고 고려 최고 정예부대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강화도는 세계 최강의 몽골군에게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과 30년 동안이나 싸울 수 있었지만 본토에 남겨진 고려 백성은 무인 정권이 간간히 보낸 지휘자와 병력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거의 자신의 힘으로 고향을 지켜야 했습니다. 광주산성 전투, 용인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죽주 전투 등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며 처인성 전투에서는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화살로 쏘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3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요하고 빈번하게 고려를 침략해 강산을 유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최후는 몽골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반면 전쟁은 정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신은 강화도에서 호화 생활을 누린 반면 백성을 육지에 방치해 참상을 겪게 만든 악당으로 비난받습니다. 최후의 강화천도는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화로 천도했기 때문에 몽골과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고 그 항쟁을 인정받아 몽골에 항복한 이후에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로 천도하지 않았다면 오래 저항하지 못하고 항복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랬다면 고려 백성의 고통은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고려가 망해 몽골인이나 중국인으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몽골족원과 만주족 청의 판도가 오늘날 중국의 판도에 거의 계승되기에 더욱 그래서 최후의 선택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슬픈 역사의 길을 연 고려의 강화천도와 몽골 항전이었습니다.